그날 새벽 페르시아만의 수온은 섭씨 52도를 넘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서명했던 보고서 한 장이 바다 위에서 거대한 화염 기둥이 되어 돌아왔죠. 사람들은 제게 책임을 물었지만 저는 제 양심에게 답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을 놓쳤는가? 사고는 언제나 일어나는 법. 중요한 건 책임자가 아니라 책임질 대상을 찾는 것이지. 보고서는 그대로 유지해.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명시하게.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정치의 문제다. 정치나 말로 하는 변명에는 관심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오직 데이터뿐입니다. 52도의 사막에서 저희는 실험으로 답하겠습니다. 모니터 위의 곡선이 모든 것을 증명할 겁니다. 한 사람의 양심, 거대한 권력의 압박, 그리고 진실을 향한 꺾이지 않는 신념. 52도의 지옥에서 펼쳐지는 세계의 운명. 과연 누가 진실의 무게를 증명해낼 것인가? 지금 그 치열한 기록이 시작됩니다.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관제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붉은 숫자들이 깜빡이며 페르시아만의 대기 온도가 섭씨 52도에 진입했음을 알리고 있었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몇 달 전 제 손으로 직접 서명했던 중국산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의 안정성 보고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했다는 차가운 문구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더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커피로 타는 목을 축였습니다. 과연 제 판단이 옳았던 것일까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믿었던 온도가 무거운 현실이 되어 제 심장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온 구역으로 진입하던 중국 선박의 압력 그래프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 가슴도 그 붉은 곡선을 따라 함께 가파르게 뛰어오르는 듯했네요. 다급하게 교신을 시도했지만 스피커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경고음과 잡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밸브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윽고 모니터 한가운데서 거대한 화염 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검은 연기가 바다 위로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광경에 저는 잠시 숨을 멈추어야만 했죠.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 손으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보고서에 최종 서명을 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책임의 무게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했네요. 저는 왕실 직통 연락망을 통해 사고 개요를 보고하면서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틀렸던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책상 위 모니터의 초고온 환경에서의 압력과 응력 상관관계표를 다시 띄웠습니다. 수많은 곡선들이 제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섭씨 52도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왕자께서 주재하시는 상황실 브리핑에 참석했을 때 저는 그분의 차가운 분노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폭발 원인을 6시간 안에 요약해서 보고하라는 짧은 명령이 떨어졌죠. 회의실을 나서는데 상부의 한 인사가 제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기존의 보고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라는, 그리고 한국의 기술은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분명히 명시하라는 압력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하나오션의 선박과 비교했던 문서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통계 수치는 그대로였지만 전체적인 모수를 교묘하게 줄여놓은 조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제 개인 메일함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원시 데이터 백업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 위로 드러나는 데이터의 간격은 누군가가 진실을 의도적으로 가렸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더군요. 바로 그때 제 직속 상관이 사무실로 들어와 저를 막아섰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침묵하는 대신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섭씨 52도라는 극한의 조건에서 과연 누가 최종 서명을 했느냐고 말입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폭발이 일어난 해역으로 향하는 또 다른 중국 선박들의 명단을 보며 두 번째 참사가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제게 한 통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섭씨 52도의 실제 환경 데이터는 한국 기술팀이 가지고 있으니 그들과 접촉해보라는 짧은 내용이었죠. 다음 날 저는 항구의 허름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하나오션의 기술팀과 마주 앉았습니다. 팀장은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실험으로만 모든 것을 증명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직해군 장교의 습관대로 그들에게 검증 절차부터 요구했습니다.
모든 개방형 로그 기록과 센서의 정밀 검사 내역을 먼저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제 말에 한국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과연 이런 불신으로 가득 찬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남겼네요. 우리의 첫 번째 대화는 그렇게 삐걱거리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합동 진단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고 우리는 서로의 절차와 책임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만 확인한 채 헤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불편하지만 결국 데이터로 다시 화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관제센터의 모니터에 또 다른 화염 경보가 떴습니다. 우리는 자결하는 사막의 열풍 속에서 현장 재현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대기 온도 52도, 선체 내부에 인공적으로 열을 가하며 압력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혹독한 조건이었죠. 실험이 시작되자 중국산 모듈은 단 15분 만에 경고 수치를 나타내는 붉은 영역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모듈의 압력 곡선은 놀라울 정도로 완만하게 유지되더군요. 저는 즉시 센서 교차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한국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른 회사의 측정 장비로 다시 실험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결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모니터 속의 완벽한 곡선이 제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믿으라는 그 조용한 외침이 들리는 듯했네요. 현장에 세계 각국의 기자단이 합류하자 상부로부터 시연을 즉시 중단하라는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상부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현장의 안전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말입니다. 폭발 시뮬레이션의 임계점에 도달하기 1분 전, 정교한 냉각 알고리즘이 추가로 개입하기 시작했고, 오직 한국의 모듈만이 그 모든 압력을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날 밤, 제 상관이 예고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죠. 아주 잘했다는 칭찬과 함께, 하지만 내일 브리핑에서는 오늘 촬영한 영상만 공개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는 제가 했던 승인 서명이 선명하게 확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지시를 어길 경우 이 모든 책임을 제 탓으로 돌리겠다는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이 과대평가되었다는 문구를 보고서에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왕자님께서도 결국은 정치가 필요하다는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비겁함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발신번호가 없는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가족을 지키라는 섬뜩한 경고였죠. 바로 그때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는 한국 기술팀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대 근무를 통해 밤새 저희 가족의 집 주변을 지켜주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원시 데이터 전체를 세상에 공개하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왕궁의 상황실 스크린에 단 한 장의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압력과 시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단순한 곡선이었습니다. 전하, 이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의 설계만이 폭발 임계선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왕자께서는 초기 도입 비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20%가량 높지만 10년간의 총 유지 비용은 오히려 40% 이상 절감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왕자의 주변에 있던 조언자들은 정치적인 위험성과 생명의 가치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섭씨 52도의 뜨거운 현실은 결코 정치의 영역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제 말에 왕자께서는 잠시 모든 행동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늘부로 모든 항만을 봉쇄하고 비교 실험의 전 과정을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중국 측 선박 한 척이 무단으로 출항을 시도하고 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항만의 거대한 전광판에는 안전 시연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군과 경찰, 그리고 수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론이 촬영하는 열화상 카메라 영상이 상공을 순환하고 있었죠. 첫 번째 중국 선박의 밸브가 격렬하게 떨리며 뜨거운 증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섬뜩한 소리에 현장에 모인 군중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박의 시연 모듈 계기판은 시종일관 안정적인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상대 측 대리인이 이것은 조작된 것이라며 소리치더군요. 저는 그에게 검증의 권한을 열어주었습니다. 원한다면 당신들의 센서로 직접 측정해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불과 5분 뒤 중국 선박의 모듈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왕자께서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중국 선박의 운항을 중단하고 하나오션과 100억 달러 규모의 재계약을 즉시 착수하라고 말입니다. 거대한 함성 속에서 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재계약이 발표되던 그날 밤, 제 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학교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계속 서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국팀과 함께 곧장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 현관 앞에는 정체 모를 두 남자가 서 있었고 차창에는 입을 다물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사이렌 소리에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두려움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네요. 그날 새벽부터 저희 집 주변에는 교대 경호 인력이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는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있을 청문회 증언을 영상으로 대체하라는 압력이었죠. 저는 잠들어 있는 딸의 방 문턱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자리에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저의 유일한 무기는 실패를 숨기지 않은 정직한 기록뿐이었습니다. 국제 청문회가 열리는 심의장 정면 스크린에 저는 열화상과 압력, 그리고 진동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3중 로그 기록을 띄웠습니다. 상대 측은 이것이 한국과 미리 짜고 만든 조작된 증거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주장에 지금 즉시 모든 원시 로그 기록을 제3자 서버로 미러링하겠다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잠시 후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의 대표가 차례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결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방청석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 내부 고발자가 보내온 영상이 재생되자 심의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한국팀은 실시간 비교 시연 영상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원리를 차분하게 설명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의장은 안전 인증을 전면 취소하고 모든 선박을 재검사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면서 저는 가장 먼저 실패 기록관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얼마 뒤 항만의 한쪽 구석에 컨테이너를 개조한 작은 전시관이 세워졌죠. 그 안에는 사고로 인해 깨져버린 밸브와 그을린 파이프 등 우리가 숨기려 하지 않았던 실패의 증거들이 그대로 전시되었습니다. 한국팀은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안전 다짐을 했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오늘의 교과서로 삼자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 뒤 중국의 개혁 성향 기술자 몇몇이 저희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원본 설계도를 내밀며 함께 이 문제를 고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국적을 떠나 함께 부품을 분해하고 다시 용접하며 보강제를 더했습니다. 첫 번째 합동 점검 보고서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척의 선박 중 27척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죠. 그 냉정한 숫자 앞에서 우리 모두는 숙연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전시관의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입니다. 합동 관제센터의 전광판에 마침내 200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오늘도 무사고라는 모두의 노력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기록이었죠. 한쪽 교육실에서는 15개국에서 온 연수생들이 사고, 재현 시뮬레이터를 통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해역에서 낡은 화물선 한 척의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엔진 과열로 멈춰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합동 구조팀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1시간 45분 뒤 멈췄던 엔진이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네요. 바다 위에서는 국적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야외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국에서 만든 첫 번째 특수 선박의 진수식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에서 저는 우리가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기에 오늘이 존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처럼 바다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딸의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왕자께서는 직접 항만에 내려와 우리 합동팀 대열 앞에서 연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생명이 가장 먼저라는 그의 말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오션과의 100억 달러 재계약에 최종 서명할 것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저는 왕실의 인장이 찍히는 것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팀의 팀장이 제게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나침반 하나가 들어있었네요. 그는 방향을 잃을 때마다 진실을 가리키는 이 나침반을 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를 협박했던 옛상관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얼마 뒤 실패 기록관의 첫 번째 큐레이터로 지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기술만이 끝까지 버텨냈던 그날, 우리는 경쟁이 아닌 학습을 선택했다고 말입니다.